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해 벌써 15년이 넘게 가정을 돌보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아이까지 키우고 살았네요.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면서 겪는 중대사는 이제 웬만큼 다 겪은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제 나이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듯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줄곧 시댁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없어 신혼 초에 같이 살기 시작한 후 아이들 키우면서 분가를 하지 못했네요. 시댁살이 15년, 말 안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힘든 시간 다 견디고 아이들 보면서 그저 참고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살아보니 정말 이게 아니구나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기 위해 어렵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저와 9살 차이가 납니다. 어린 동생과 저를 우리 아빠는 혼자 키우신 분입니다. 당연히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고요. 저는 그때 아빠가 일하시느라 집을 많이 비우셨기 때문에 동생을 돌봐야 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가본 적도 없고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야 했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두 딸을 혼자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땐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은 아빠가 너무 대단한 분이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빠는 6달 차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자전거 수리하는 일을 하셨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닌데다 생계를 위해 쉴 수도 없는 일이셨어요. 결혼을 일찍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뭣도 모르고 남편을 만나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죠. 서로 싫어서 결혼까지 하는 사람은 없죠. 그때만 해도 남편을 믿고 살면 앞날이 행복한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에 사이좋았던 부부들도 살면서 점점 원수가 되는 거, 그거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였고요. 일단 처음부터 시어머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학력도 고졸인데다가 잘 살지 못하는 가정, 혼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저라 어머니로서는 잘난 아들에게 턱없이 부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 집안은 그리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에선 다른 부잣집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잘 보이려 인사를 몇 번이나 갔음에도 어머니는 저를 상에 타지 않아 하셨어요. 처음부터 분가할 생각하지 마라. 시집 올 때 해올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 우리도 집은 못해줘.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남편 내조하고 너는 우리 농사에 도우며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네요. 제가 해오는 게 없어 집을 못해준다는 시어머니 말에 그 어린 저는 그저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면서 직장도 간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땐 몰랐습니다. 누가 부족하고 많은 곳을 떠나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친정아빠는 사실 처음부터 그다지 남편의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어요. 시골로 시집 보내는 것도 속상해 하셨고요. 또 시집 가더라도 가까운 데 두고 아빠가 자주 보고 살고 싶었는데 아빠가 마음이 안 좋구나. 아빠가 능력이 있었으면 더 간이 가까운 곳에 전셋집이라도 해줬을 텐데 미안하다. 아빠도 참 박세반이 나한테 잘하면 그걸로 됐죠 뭐. 잘할 거야. 너무 걱정 마요. 아주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멀면 얼마나 멀다고. 자주 갈 테니 걱정 마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집살이 참 힘들었습니다. 친정아빠한테 자주 가기는커녕 명절에 가는 것도 겨우겨우 눈치가 보였고요. 남편은 형제가 넷이었는데 위로 시누이들은 모두 시집을 갔지만 같은 동네에 살았고 막내 도련님은 아직 장가도 안 간 학생이라
제가 밥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치닥거리 할 게 많았어요. 아마 집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해주는 상황이었지 싶습니다. 넷이나 되는 형제에게 피니하우스와 농사일을 하시는 시부모가 결혼하는 아들한테 얼마나 보태줄 수 있었겠나 싶네요. 시집살이 2년째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어른들 있는 데서 싸움을 하기 힘드니 저는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남편에게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밥하는 거랑 시부모 일 도와주는 게 힘들어서 분가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지면 분가에서 살면 안 돼? 부모님 댁 가까운 곳에 살아도 되잖아.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그냥 작은 집 전세 얻어서라도 나가서 살고 싶어. 이 집 우리가 물려받으려면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 있다가 우리가 받아야지. 내가 나가버리면 다른 형제들이 달려들 거 아니야. 당신 그랬으면 좋겠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가 살았으면 몰라도 당신의 집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힘들어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냥 참고 살아. 뭐가 그렇게 싫다 그래? 막말로 집 나가면 전부 돈 들일 일밖에 없을 거 몰라? 그나마 같이 살아야 생활비도 아끼지. 내 월급 뻔한 거 알잖아. 제가 분가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대답 없이 한숨만 쉬다가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게 없으니 그냥 이렇게 살라고 했고 돈이 많이 든다며 분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분가할 마음이 없으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집살이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는 저한테 구약스럽게 구셨는데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셔도 저를 시어머니 모르게 많이 챙겨주시곤 했어요. 용돈 주시면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 하실 때도 있었고 어머니가 저 타박하고 계실 때는 가끔 옆에서 그만하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고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인데요. 왜 임신하면 입덧이 심한 것도 있지만 많이 졸리고 몸이 좀 힘들잖아요. 첫 임신이라 그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새벽에 출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식구들 밥 챙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이라 항상 제게 그러셨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 빈속에 나가게 하지 마라. 국이랑 반찬해서 속 뜨끈하게 해서 보내야지. 시집 왔으니 앞으로는 네가 잘 챙기도록 해. 어머니는 제게 시집온 직후부터 마치 업무 일수인계 하듯이 당신이 하시던 일을 제게 하나둘 떠넘기셨죠. 그때 임신으로 몸이 천근만근이라 남편도 그날은 그냥 출근하겠다며 저를 깨우지 않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는 새벽 5시 반에 제 방문 앞에서 이러시는 겁니다. 예, 일어나라. 아침이다. 내 신랑 밥 먹여서 보내야지. 그럼 저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새벽에 그런 식으로 저를 깨우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문을 두드리셨고요. 나중에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임신 내내 편히 늦잠을 잡은 기억이 없습니다. 몸무게 50kg 겨우 넘었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런데 그걸 보시던 시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으셨던지 하루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아. 홀 몸도 아니라 힘든 아이를 새벽부터 부려먹고 그래? 당신 아침 점 없어서 빨리 깨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아들 챙겨 먹이지 그래?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내 아들이라도 며느리가 있는데 당연히 며느리가 챙기는 게 맞죠. 이러셨어요. 아버지는 나도 내일부터는 1시간 일찍 축사 나갈 거니까 그럼 내 밥 챙겨줘. 챙겨주는 김에 아들 놈거 같이 챙기면 되겠구만. 내 마누라는 당신이니 며느리 시킬 생각 말고 당신이 챙겨. 이러셨어요. 어머니는 별 대꾸 못하시고 분해하셨는데 저 그때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시집살이 힘들어도 아버지는 제 편이라고 느꼈었죠. 결혼해서 명절 빼고는 친정아빠를 자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가 어렵게 시댁 근처로 오셔서는 저를 만나려고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명절에 한두 번 보는 게 고작인 친정아빠가 임신한 딸이 얼마나 걱정되셨으면 하는 일도 마다하시고 우셨겠어요. 그때는 제 동생도 다 커서 전문대출로 부취직을 한 때였고 아빠도 상가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다행히 단골 장사랑 주변 관공서 통해 장사는 잘 되시는 편이었고요.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에 그나마 형편이 나아졌을 때입니다. 저 시집 보내느라 없는 돈 2천만 원 마련해 주신 거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좀 편히 사시려나 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오랜만에 저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너 밥 참 못 먹니? 얼굴 대체 그게 뭐야? 대체 박서방은 뭐 하길래 너 얼굴 이런 것도 모른다니? 누가 너보고 임산부라 하겠어. 배도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 같구만.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야, 아빠도 참 임신해서 살 너무 많이 쪄도 안 좋아요. 내가 많이 움직여서 그래. 걱정하지 마요. 아무 말 안 해도 제가 힘든 걸 꽤 들어보는 아빠에게 애써 거짓말로 마음고생 안 하고 잘 지내는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네 얼굴 보니 아빠가 화가 난다. 당장 사돈댁 가서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다. 너 분가 안 시키고 같이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원 얼굴이 그게 뭐야? 그때가 너 손주 가졌는데 네 얼굴이 이래도 그냥 놔두는 거냐? 이러면서 당장 저희 시부모님 댁으로 가실 기세였습니다. 저는 겨우 아빠를 뜯어 말렸고요. 아빠는 화를 내시면서도 딸이 곤란할까봐 애써 참으시며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 하셨죠. 박서방, 우리 딸 얼굴이 이게 뭔가 자네가 좀 잘 챙겨 먹어.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다음번 얼굴 볼 때는 저런 얼굴 아니었으면 싶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무라무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는 남편에게 화를 낸다기보다는 구슬리면서 부탁하는 어조로 말했고요. 아빠가 많이 가슴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해도 시부모님 모시면서 사는 게 힘들 거라는 건 알고 계셨을 텐데 오랜만에 본 임신한 딸의 피점 마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 많이 걱정되셨겠죠. 그날 아빠가 사주시는 한우고기에 먹고 싶었던 거 실컷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제가 친정아버지를 만나고 반나절이 넘게 집을 비운 걸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빠가 들려보낸 홍삼을 보시더니 네 친정아버지는 무슨 시골 노인네한테 그런 걸 사보내시고 그런다니? 그냥 과일 한 상 다 보내면 될 것을 내가 생전 그런 거 먹는 거 봤냐?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말이라도 감사하다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걸 보면서 참 서운했지만 그래도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아버지께 아주 잘 먹겠다 전해두려. 이렇게 좋은 거 신경 써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곧 얘기하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니와 매번 부딪히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흑발할지 모르는 일이었는데 항상 중간에서 이렇게 제 마음을 풀어주시곤 했습니다. 남편이야 무출퇴근이 바쁘고 집이 잘 돌아가는 줄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힘든 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큰아이 낳고 나서 친정아빠는 일하시면서도 저랑 손주가 보고 싶어 가끔 시댁 근처로 오셔서 연락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며 저 우사이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주시고 다시 올라가시곤 하셨어요. 제가 친정에 자주 못 가니 제가 마음 쓰이셨던 아빠는 시시때때로 우시거나 제 계좌로 돈을 자주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보내드려도 모자랄 판에 받기만 하는 자식이 되니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얘기하자면 어머니와 제가 살면서 힘들었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가장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게 친혈육인 내 친정을 잘 챙기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시댁은 형제가 아주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시누이도 살고 친척들도 모여 살다 보니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 잔치라도 하는 집이 되게 일쑤였고 명절 이틀 전부터 명절 당일까지 저는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시누이들이 자기 시댁에 갔다가 친정인 저희 시부모님 집에 오면 점심때쯤이 되는데 저도 얼마나 친정을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네 신우도 오고 간만에 가족들 다 모였으니까 너는 내일 친정 가려무나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인가 싶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당연하던 여기일래 친정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큰소리 잘 안 하던 저지만 자주 가지도 않는 친정에 명절마저 일해야 하나 싶어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도 오늘은 아침 안 먹고 친정에 좀 갈게요. 애들 아빠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가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시면서도 눈을 흘기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만에 시집살이를 하면서 둘째까지 낳았는데 둘째가 유치원 갈 무렵에 아버지가 일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풍이라고 했지만 회복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이 어지러워진 거야 그렇다 치는데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이 일단 힘듭니다. 병원비도 그렇지만 병자 간병하는 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 낳도록 시집에 살며 다 참고 살았지만 시아버지가 아프고 병간호일까지 하게 되면서 저는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문제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도 아버지 병간호를 온 식구들이 저한테만 의지한다는 거였어요. 가벼운 풍이 오셨다고는 하나 몸이 불편하시니 바깥일을 아예 못하시는 상황이 되었고 시누이들이 간병인을 가끔 불러주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낯선 사람들이 집에 오는 걸 굉장히 거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일할 사람이 있는데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자식들이 들어가면서 아버지 모시면 될 일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누이들은 저 엄마 아무리 자식이라도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매일 못 들여다봐요. 간병에 쓰는 거 싫으면 엄마를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 집산 시골 노인 내가 그 말을 듣겠어요? 됐다. 그럴 거면 우지 마. 나는 아파서 무릎도 못 구부려서 네 아버지 치닥거리 못한다. 멀쩡한 며느리 있으니까 너희도 계란도 쓰지 마. 이러셨습니다. 이럴 사람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만만한 며느리를 말한 거겠죠. 며느리 된 둘이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아버지 병간호 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었지만 며느리인 제가 전적으로 그걸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많이 싸웠어요. 시집살이 하면서 싸우는 소리 문 밖으로 나갈까봐 조심했었는데 애 둘 낳고 세월이 쌓이니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어서 큰 소리 나도 누가 듣든지 말든지 제 할 말은 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아버지 혼자 수저도 드시고 뒤처리도 하실 수 있을 테라 저는 할 수 있는 한 아버지 잘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아버지 병시족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아프신 뒤로 유독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 집안 살림이며 아버지 병시지운 전부 저에게 하게 하고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어요. 문제는 아버지 병세가 더 안 좋아지시면서 혼자 뒤처리를 할 수 없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용병 가리는 게 쉽지 않으신지 아버지께 냄새가 좀 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제게 아범 오면 네 아버지 무급 좀 같이 해드려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로서 아버지 무급까지 시켜드리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저보고 무급 수발까지 하라는 겁니다. 처음 몇 번은 제가 신랑한테 말해서 신랑 혼자 하거나 도련님이랑 같이 아버지를 목욕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보고 하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목욕은 못해드리겠어. 그건 당신 형제들이 번갈아서 시켜야지 며느리한테 시킬 일은 아니잖아. 목욕을 운이고 시켜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 제 말에 남편은
당신이 우리 아버지 모시는 정성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버지 목욕시키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하며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냔 말했고요. 시어머니를 비롯해 스택 식구들은 시아버지 목욕 도와주는 게 며느리가 왜 못할 일이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남편은 제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한다면서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먼저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전데 왜 그 소리를 남편이 먼저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나마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을 호통친 덕에 그 다음부터는 남편과 도련님이 번갈아 아버지 목욕스바를 하게 되었어요. 또인 현관화하는 거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해도 병자인 본인이나 그거 보는 자식이나 참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도 마음대로 안 되는 분이 몸 때문에 얼마나 우울하셨을지 돌아가신 지금에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저 힘든 거 생각하기 바빴거든요. 시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신전 정리하겠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때 자식들 모르게 재산을 정리하셨지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집살이도 모자라 아픈 시아버지 병간호를 몇 년간을 했습니다. 누워있으면 없던 병도 생긴다더니 아버지 병세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 아버지가 아픈 후로는 명절이고 뭐고 가족끼리 모이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와 더불어 저 역시 시댁일과 아이들 육아에 매달려 있느라 저희 친정에는 거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가끔 아빠가 내려오시거나 전화 연락만 주고받았었죠. 근데 그 무렵에 제 동생이 30 넘어 늦은 결혼을 한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매번 전화로만 서로 안부를 묻던 동생이었지만 결혼한다는 소식까지 전화로 듣게 되니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언니, 많이 힘들지? 다 결혼할 사람은 아빠한테 미리 인사했어. 우리 상견례 날 잡으면 언니도 형부랑 꼭 와야 해. 아빠가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어 하셔서 나를 좀 빨리 잡을 것 같아. 네가 결혼한다니까 언니 기분이 이상하지 뭐야? 결혼 축하해. 상견례 때 당연히 언니가 가서 봐야지. 아빠도 많이 좋아하시지. 근데 결혼을 뭐 그리 서둘러서 하고 그래? 결혼하면 마냥 좋지도 않아. 힘든 거 당연히 있을 텐데 천천히 가도 되지 않아? 언니는 결혼 늦게 하라고 하고 싶어. 제 말에 동생이 잠시 조용하더니 언니, 실은 아빠가 언니 힘들다고 말하지 말랬거든. 근데 언니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나 사실 결혼 서두르는 거 아빠 때문이야. 언니, 아빠 지금 많이 아프셔. 얼마 전에 암 진단 받으셨어. 동생 말을 듣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랑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그런 말 전혀 안 하셨는데 언제 한 거니? 실은 몇 달 전에 아빠가 안색이 자꾸 안 좋아지셔서 건강검진에 뛰었거든. 근데 언니, 아빠 간암 말기라 수술도 못한대. 아빠가 언니한테는 본인이 말하겠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언니, 이렇게 시댁에만 매여있는데 나 결혼하고 아빠 혼자 덩그러니 계시면 어떡하느냐고. 창현아, 나 혼자 고생 많았어. 진작 언니한테 말했어야지. 언니가 나중에 알았으면 안 왔을 거야. 너무 걱정 마. 언니랑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조만간 만나서 상의해보자. 응? 울지 말고. 동생에게 울지 말라고 한 저지만 전화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반평생 엄마도 없이 재혼도 안 하시고 딸 둘 키우시겠다고 일만 하시다가 병까지 얻은 아빠 너무너무 불쌍해서요. 그리고 이러고 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계속 울었습니다. 집에는 이런 제 마음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서 그날따라 집안이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 아빠 아픈 건 모르고 남의 아버지 챙기느라 무심했던 저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얼굴이 붓도록 울고 나니 아버지가 누워있는 와중에도 제 얼굴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힘겹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저 친정아빠가 암이시래요. 제가 딸이 돼가지고 아빠 아픈 줄도 모르고 저만 알고 살았지 뭐예요? 저 어쩌면 좋나요? 울면서 아버지께 말하니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 눈을 감으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두시는구나 싶어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일단 동생이 결혼하고 나면 아빠가 혼자 계시게 되는데 제가 병시중을 하면서 느낀 게 자식 한 명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생과 번갈아 하더라도 제가 아빠를 돌봐야 했어요. 시댁에는 남편도 있고 아직 멀쩡하게 일상생활하시는 어머니도 있는데다 가까운 데 사는 시누이 두련님도 있으니 우리 집전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생과 상의 끝에 동생이 결혼한 후에는 번갈아 병간을 하기로 했어요. 아빠가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아빠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에서 퉁퉁투절을 하며 최대한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집와 할 만큼 했으니 남편도 당연히 저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생각은 완전히 우산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친정아빠가 암 선고 받은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이 부인 반응은 걱정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시가축일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어서 남편과 친정아빠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혼자는 못 놔둬. 동생 말 들어보니까 밤에는 통증이 많이 심하신가 봐. 혼자 있을 때 그러시면 어떻게 해?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랑 형제들이 좀 감당해줘야 내가 우리 아빠 신경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도 상의를 좀 해봐. 내 동생 결혼하면 나도 바로 아빠 돌봐드릴 생각이야. 뭐? 아니 당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 집에 아버지 온종일 병가 나올 사람이 어딨어. 어머니도 무릎 아프시고 나나 동생도 다 할 일 있잖아. 당신 말고 누가 있느냐고. 저는 남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식구들은 다 바쁜 사람이고 저는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사람이니 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게 당연하답니다. 내가 몇 년간 시어른들 모시고 살림 다 하고 아버지 병간호까지 했는데 우리 친정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서 병간호 한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의 식구도 진짜 너무한다.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거 우리 애들 때문이지 내가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 어머니는 아버지 기저귀 한번 간 적 있으시대? 아님 아버님 진지상을 차려드리기라도 했어?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부모만 부모냐고. 당신 한 번이라도 사이다께 사위돌이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야, 넌 추가 외인이라만 부르냐? 옛날에는 시집가면 다 이렇게 살았어. 시집 왔으면 시집이 중요한 거지? 우리 아버지를 더 잘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며느리들이 제대로 안 할래? 자꾸 반개 들면 당신 나랑 이혼하는 수가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순간 꼭지가 돌더라고요. 말 잘했다. 이혼? 야, 그래 이혼해. 지금 누가 누구더라 이혼하지? 이혼해도 내가 먼저 이혼하자 그래야지. 니네 집에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는지 알아? 그래 이혼해. 나도 터낸 너랑 못 살겠다. 그런데 그때 우리 부부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여시는 겁니다. 밖에서 엿듣고 계셨는지 내용도 다 아시는 듯 하더군요. 예, 너희들 그만 싸우지 못해? 내가 들어보니 우리 아들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다. 네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신 거 아니잖니? 네 동생도 있고. 근데 네가 굳이 가서 네 아버지를 모실 상황은 아닌 것 같구나.
당장 네 아버지 병서바라는 건 누가 하겠니, 어? 내가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해. 애들 밥이며 살린다 어떡하려고 그래. 하시며 악을 쓰시는 겁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 아버지 왜 무시하세요? 오늘 당장 돌아가신 거 아니라고 누가 그래요?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저 그동안 결혼해서 다시 노릇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저희 아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시간 그걸 제가 챙겨드리겠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저 이제 그만하렵니다. 저 이 집에서 나갈래요.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이 사람도 저더러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 말 들으라고 협박하던데요. 애들 다 제가 키울 테니 어머니는 상관하지 마세요. 예, 이혼이라니? 이혼하면 애를 네가 키워? 누구 맘대로? 내 손주들 우리 박씨 집안 자손이다. 어디 아들을 네가 키워? 애들은 절대 못 주니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 그리고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 그냥 내 몸으로 나가라. 어머니가 끼어들어 악을 쓰니 오히려 옆에서 남편이 자기 엄마를 진정시키더군요. 엄마는 그만 나가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할 테니까. 당신 빨리 출석하다고 안 해? 내가 뭘 죄송해? 이 집안은 미안한 게 뭔지 모르는 집안이야. 나 우리 아버지 저렇게 혼자 절대 못 놔두니 그렇게 알아. 그날 결혼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남편과 크게 다툰 것 같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이 집구석에는 정남이가 떨어져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당장 이혼한다 해도 경제력이 없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키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어머니와는 한 집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남편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그 인간들은 그렇게 싸우고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아버지 식사를 봐드리는데 아버지가 문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오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애미야, 너 그거 좀 열어봐라. 봉투를 열어보라는 아버지 말에 열어본 봉투 안에는 등기관리증과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그동안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 네 몫이니까 받아. 그리고 아버지 많이 아프시다며 나는 살만하니 네 아버지 챙겨드려라. 나는 자식이 몇이냐.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버지는 미리 재산 정리를 하신다고 제 앞으로 얼마가의 땅과 현금 재산을 챙겨주셨어요. 땅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통장에는 현금 1억 8천이 있었고요. 저에게 증여해 주신다고 세금 낼 돈까지 따로 현금으로 있더군요. 아버지, 지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넣어두시고 아버지도 자금으로 쓰세요. 지금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큰 돈을 저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글쎄 너도. 땅은 어차피 너희 부부한테 증여해 주려고 한 건데 듣자니 이혼하자 그랬다며. 그놈한테는 필요 없어. 너한테 줄 거다. 이혼해도 돈이 있어야 애들을 키우지. 안 그러니? 저는 아버지 말을 듣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면서도 또 죄송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돈을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거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면서 아버지는 오히려 미안해 하셨고요. 저는 2달 앞으로 다가온 동생 결혼식 전에 남편과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결론을 내고 싶어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해달라 위로했습니다. 이혼소송은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할 때나 해당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처럼 시댁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혼소송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탁수금 주고 소장 접수해달라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폭언을 두고 만 것, 남편이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문자들이 전부 증거 자료가 된다고 하더군요.
소장 접수하고 저는 짐을 싸서 친정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마냥 숨길 수는 없는 일이라 이혼 소장 접수한 거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동생은 잘했다며 절 격려해줬지만 아빠는 나 때문에 네가 그런 결정한 거 아니냐? 애들은 어쩌려고 그래? 어? 아빠 때문에 그럴 필요 없는데 너 왜 그랬어? 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아빠 때문에 이혼이라는 걸 하겠어요? 계기가 된 건 맞지만 그 정신병자 같은 직구석 내가 더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리 잡으면 애들도 다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빠는 아프시면서도 제가 이혼한다는 거에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가 와서는 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애들 핑계를 대며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중요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는 전화로 온갖 욕을 해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댔는데 시아버지가 제게 현금재산과 땅을 증여해 준 걸 알고 나서는 돈 내놓으라며 매일 전화로 닥달했습니다. 이미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 제가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때쯤 되니 남편은 소송 취하하고 합의 이혼하자고 저를 구슬리더라고요. 위자료를 주기 싫었던 거죠. 부부가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질 수 있나요? 저는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퉁퉁 조절하시며 잘 견뎌주셨고 동생이 결혼 행진곡 하는 것도 무사히 지켜보셨습니다. 결혼식 날 동생이나 저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빠는 내가 우리 둘째 결혼하는 거 보고 나니까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네. 고맙다. 이렇게 잘 거줘서 하시며 우셨습니다. 정말 눈물의 결혼식이었어요. 손님들이 신부 쪽 가족들이 왜 저렇게 우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빠는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석 달을 못 버티셨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죽기는 싫다고 하셔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손주들도 보여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그동안 못했던 말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딱 2주를 못 버티시고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식에 없이 가쁘게 숨만 쉬는 와중에도 그는 끝까지 열려있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동생은 아버지 마지막 여행을 함께하면서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아빠 귀에 계속 말해드렸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이제 모든 걱정 내려놓고 편안히 가셔도 돼요. 우리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빠는 제 말이 정말 들리기라도 하셨는지 가만히 끝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빠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저와 제 동생이 3주가 되어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대부가 참 좋은 사람이라 정신이 없는 저희 자매를 대신해 일처리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어찌 되었든 이혼할 사람이지만 애들 아빠에게도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렸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이 집을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당신이랑 처제가 상속받는 거지? 얼른 정리하고 우리 이혼 말이야.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우리 애들 정말 탈성가정 애들을 키울 생각인 거 아니라고 믿어. 남편 말 들으니 그나마 애들 아빠로서 남아있던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리더군요. 아빠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상속은 왜 잠가난답니까? 이혼 취할 생각 없어. 나 당신 집에 다시는 안 들어가. 재판 줍니다 잘해. 그리고 애들 의사 고려해서 양육자 정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나랑 사겠다고 하면 양육비 줄 생각이나 해. 더 할 얘기 없으면 돌아가. 자기 딴에는 눈에 가셨던 우리 아빠가 이제 없으니 굳이 이혼해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는 남편이 더 점남이 떨어지더군요. 그 아이들이 엄마와 살겠다는 의견을 존중해 제가 아이들을 맡아 키우게 되었고
아빠가 살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처 학교로 전학도 시키고 한참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들 방학이 끝날 무렵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애들 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저야 이미 끝난 인연이지만 애들한테는 할아버지니 마지막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들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제가 봐도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았어요. 2달간 거의 식사도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시더니 그나마 눈이 좀 커지시며 알아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잡아드리자 말없이 손에 힘을 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힘겹게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못난 아들놈이랑 네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하시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해드리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께 마주봐 인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반나절을 버티지 못하시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네요. 1년 사이에 저는 친정아버지와 이혼한 남편이지만 제게 그나마 따뜻했던 시아버지까지 2분을 보내드렸습니다. 한동안 2분께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 문득문득 눈물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은 제 마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1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시아버지가 주신 재산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기간제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며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겠지만 씩씩하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거지 같은 시대기굴에서 벗어난 저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